수능 성적만으로 3배수를 뽑더라고요. 이제 3명 중에 1명을 출연할 때 어떻게 출연했느냐, 교과를 봐요. 교과 영역에서 그 아이가 들었던 과목, 그 과목과 연계된 진로 심화 과목, 그 다음에 그 성적을 보겠다는 거죠. 수능 올인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애들도 뭐를 버릴 수가 없냐면 버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이춘희입니다. 저는 교육 전문 기자에서 요즘에는 책을 좀 많이 써서 교육 전문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입시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부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평가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공부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공부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객관식하고 뭐 주관식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말하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대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의 평가가 논서술형 확대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서술형 문제를 확대한다라는 거는 서술형이라는 거는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논술형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논서술형 수능을 출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내신에서는 이미 지필평가가 있고,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에 등급을 내는데, 지필평가를 쪼개서 지필평가를 보면, 지필평가가 또 쪼개져요. 하나는 주로 객관식 시험인 그 1, 2, 3, 4 선다형이잖아요. 이거를 맞추는 시험하고, 또 하나는 논술형, 서술형 답안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도 그 안에서 논서술형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한 논서술형 문제가 한 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그걸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필평가도 주류는 1, 2, 3, 4, 5번 중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쓰고,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세워서 설명하고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걸로 평가받는 게 이제 내신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수행평가는 대부분 다 글쓰기, 발표, 뭐 실험, 보고서 쓰기, 토론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든지 대부분이 이제 이런 평가로 바뀌어서 우리 이제 학교의 내신은 대부분 글쓰기, 발표, 토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조차도 전부 다 쓰고 말하고 발표하고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법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혁신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형 인재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형 인재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의 건데, 이게 이제 영재교육원 교육이요, 대부분 이런 교육이거든요. 영재교육원 교육이 어떤 거를 아는 거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혼자 한다기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팀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성도 중요하고 협동하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재교육원 공부 방식이 뭐냐면 현행 단계를 심화하는 거예요. 영재교육원에서 선행 못하거든요. 공부도 선행을 못하고 선발할 때도 선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원의 입시를 보면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영재교육원 왜 가려고 하니? 그랬을 때 영재교육원을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육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형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재교육원 방식의 공부가 우리 학교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로. 그리고 그게 좀 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서울대학교나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평가가 바뀌었다는 건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선행을 막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달려라, 그리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라, 양적으로 많이 해라,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라, 이게 아니라 선행보다는 심화 위주로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양적으로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너무 양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는 솔직히 공부가 즐겁지 않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현행 단계 아이들 인지 발달에 따른 내용
내용들이 그 가르치는 방식도 그렇고 교육과정의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아이들의 교육, 인지 교육 발달, 그러니까 인지 발달 상황에 맞춘 공부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초등학교 때 고3이 배우는 미적분을 가르친다? 그러면 인지 발달에 맞지 않는 공부거든요. 양쪽으로 너무 흥미 있어서 즐거워하는데 이거 고만 읽고 이거 읽어야 돼. 다른 애는 이거 읽으니까 이거 읽어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밀어붙였을 때 당연히 인지 발달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정서도 파괴된다. 그래서 현행 공부를 하되 그거를 깊이 있게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변화하는 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시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입시 전략은 이제 우리가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내신이 안 되면 수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내신이 안 되면 수능으로 100%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서울대학교가 엊그저께 이제 정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잖아요. 수시는 사실 이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27학년도까지 지금 고3이거든요. 고2예요. 27년이 이제 고2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는 정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거의 수능으로 간다라고 봤는데 새롭게 엊그저께 발표한 2028 입시거든요. 2028 입시가 고교학점제 시대 첫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치르는 입시인데 고교학점제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정시를 어떻게 뽑는가예요. 왜냐면 이제 수능이 너무 범위도 좁고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이고 좀 쉬워졌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안 뽑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뽑냐면 수능 1단계에서 정시 1단계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3배수를 뽑더라고요. 수능 성적만으로 3배수를 뽑아서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1명을 출연할 때 어떻게 출연하느냐? 교과를 봐요. 그 학교에 그 아이가 다녔던 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교과 영역을 보는 거예요. 교과 영역에서 그 아이가 들었던 과목, 우리 학과하고 맞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과목과 연계된 진로 심화 과목을 어떤 걸 들었는지를 연계해서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을 보겠다는 거죠. 그 아이가 교과에서 받았던 성적, 성취도고 그 다음에 세특을 보겠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놓고 정시에서 1단계 3배수로 뽑은 애들 대상으로 교과 역량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 뽑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 정시 올인, 정시 파이터, 뭐 수능 올인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애들도 뭐를 버릴 수가 없냐면 내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신 버리고 이제 우리 정시로 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40%나 사실 기존에 한 2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40%나 이제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40% 너무 센 거거든요. 너무 센 거거든요. 수능이 다 똑같잖아요. 수능이 과목이 문이과 다 똑같고 학과별로도 다 똑같고 똑같은 통합 수능을 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교과에서 너가 들었던 과목을 보겠어. 그러면 얘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 전공 연계 과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겠어. 그 과목이 몇 등급인지 보겠어. 그 다음에 네가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이 어떤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세특을 통해서 보겠어. 이렇게 서울대가 이제 발표를 딱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거거든요. 2028 입시에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뽑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일단은 내신을 잘 받아 놓으셔야 되고 첫 번째 내신을 잘 받아 놓는 거, 두 번째 교과와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는 대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다 알려져. 네이버에 또는 구글에 그냥 전공 연계 과목 이렇게 치면 다 나올 정도로 다 알려져 있어요. 이걸로 컨설팅 받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우리 아이 이 학과 갈 건데 무슨 과목 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세팅까지 해줘요. 너가 이 학과 갈 거야? 그러면 1학년 때 이 과목 듣고 2학년 때 이 과목 듣고 3학년 때 이 과목 듣고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해라? 이거를 정부 기관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돈 들여서 저는 컨설팅 받을 필요 없다. 예, 정말 필요 없어요. 교육 편제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쫙 보시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아이 너무 잘 알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 과목 선택을 1학년 때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한 5월이나 6월쯤에 학교마다 과목 선택 설명회를 해요. 과목 선택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너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깔아야 되는데 너네들의 니네들이 신청을 많이 한 과목 위주로 깔아줄 거야. 그런데 이 학과 들어가려면 이런 과목 들어야 돼 라고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사실 그거의 연계성을 초이스하는 그거를 컨설팅을 받겠다고 또 대치동을 가고 또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대치동에서 또 광고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 과목의 성적을 그 시간에 그 돈으로 그 과목의 성적을 높이는데 더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새로운 평가 기준이나 문제 유형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 문항 사례나 채점 방식 변화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신에서 논소술형 문항이 확대됐다라는 걸 이제 너무 많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논소술형이 확대됐대. 그러면 논술형이 뭐고 서술형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문제 유형이 크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책에도 제가 이건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1980년대까지는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학력고사는 보통 말 그대로 학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잘 알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잘 알고 그거를 잘 암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100% 암기는 아닌데 암기 위주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노트해 준 거,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밑줄 긋고 설명해 주시고 별표하고 막 해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운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뭐를 하시냐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은 칠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판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열심히 뺏겼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판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간 펜으로 빨간 분필로 이렇게 밑줄 걷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었어요. 저희 때.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은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두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성실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거 노트 필기 잘하고 잘 외우면 시험을 잘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입시에서 쪽집게라는 말 들어보셨죠? 쪽집게 과외. 쪽집게 과외가 없어졌잖아요. 요즘 쪽집게 과외라는 말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쪽집게라는 게 암기식 위주의 학력고사 때는 통했어요. 딱딱딱딱 집어주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나와. 이것만 외워. 이러면은 학력고사까지도 잘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은 암기한 것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쪽집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암기는 기본입니다.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아는 거가 기본이에요. 수능은. 그래서 수능은 개념을 아는 거가 바탕이고 필요하면 암기도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암기 과목이 있어요. 근데 수능은 뭘 보는 거냐면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작품이나 지문이나 또 너가 풀었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네가 외운 대로 가져와서 풀어. 그렇게 내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수능은 그 해에 수능 출제위원들이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새로 만드는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가능하면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배웠던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평가하겠다는 거냐면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개념을 네가 잘 알고 있으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너가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오든 어떤 새로운 지문이 나오든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수능이라서 이게 94년도에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해력이나 암기력 위주에서 이제 독해력, 그 다음에 사고력 위주의 수능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또 한 번 입시가 또 바뀌는 게 뭐냐면 2010년대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때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논술형, 서술형을 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을 어떻게 출제해? 선생님의 그 생각하고 같으면 답이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논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논서술형 문제를 불안해하고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그때 제가 경기도교육청을 취재했었는데 논서술형 문항이 어떻게 출제하는 겁니다를 저한테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매뉴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앞으로 내신은 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논서술형으로
아이들이 쓰고 발표하고 하는 방향으로 100% 바꾸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때 제가 그 장학사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10여 년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논술술용 문항은 완전히 내신에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수능, 그 다음에 이제 논술술용 문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문제로 그게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평가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사에도 많이 썼던 게 학력고사 엄마가 수능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프레임으로 수능 세대 아이들한테 공부 조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력고사의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바뀌는 공부 방향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또 조언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수능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 내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문제를 제가 접하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교 입학시험이래요. 프랑스에. 근데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현실이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아무것도 안 주고 이 문제를 하나를 던져주고 애들한테 에세이를 쓰게 하는 게 바칼로레아래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요. 제가 옛날에 논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이런 평가. 근데 프랑스의 그 입시는요. 붙여주기 위한 입시랍니다. 대부분이 합격하잖아요. 그렇죠? 70, 80%가 합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입시가 어때요? 떨어뜨리기 위한 입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입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쓰고 좀 부러운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바칼로레아 문제가 그해 바칼로레아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인도 그렇고 뭐 학부모들이 브런치 모임 하면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대요. 연예인도 방송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사회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논술술용 문제를 보면 바칼로레아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라, 논술하라. 진짜 문제들을 보면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게 바뀌는 거고 평가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새로 바뀌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뭐에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뭐가 바뀌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아서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세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학력고사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AI가 너무나 다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항이 현장에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정말 제가 실감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실제로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논술술용 문항을 어떻게 출제하나.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특목고나 자사고에 논술술용 문항, 그 다음에 일반고의 논술술용 문항.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왜 비교해보고 싶었냐면요. 곧 대학교 입시에서 구술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일반고 애들은 굉장히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고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화려하고 왜냐면 이제 서울대나 뭐 스카이 이런 데 쓰는 애들은 다 학생부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완벽하고 내신도 완벽한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술 면접에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내신도 막 2, 3등급 이렇고 비교과 물론 좋겠지만 내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격하는 애들은 보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더라고요. 논술 전형도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더 잘 보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논술은 그 특목고 자사고 애들 거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왜 일반고는 그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건 뭐가 교육과정이 다르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이 합격하고 합격할 것 같은 애가 떨어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여기도 자세하게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고의 논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봐드리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기본권 충돌 개념을 설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간 갈등 사례를 통해 해결 원칙을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일반고 150자로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기본권 충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라. 첫 번째. 그럼 얘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개념을 설명하는 것. 그쵸? 기본권 충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지? 이걸 설명하는 것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간의 갈등 사례. 이거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라. 그걸 통해서 해결 원칙을 솔루션을 제시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150자 정도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사례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과목에 제가 자사고에 논술수령 문항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뭐 예를 들어 윤리와 사상에서요. 자사고에서 냈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리면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각각 설명하고 이들의 이론이 오늘날 민주정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논술해라. 700자로 다르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의 서울대 구술면접 문제하고 거의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얘네들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 개념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각 하라 했으니까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각각 설명하고 그거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어떻게 이 이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사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3년 동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구술면접이나 논술이나 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를 자사고 보내고 싶어요. 자사고를 가는데 자사고를 보내고 싶어요.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이제 꿈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아이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물론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다 해봐야 돼요. 이러지만 사실 이런 문제 유형을 저는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윤사 한 고2 때 배우는데 우리 아이가 17살 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뭐 700자 정도의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인가 그러면 그게 확신이 든다면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항의 유형이 이렇게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선택에서도 문항이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직접 보셔라.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궁금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유형을 전부 다 망라해놨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입시를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항이 논술수령으로 바뀌어가고 있대 라는 거를 추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는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저는 반드시 살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와 2028대 개편이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저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서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 저는 이게 중학교 3학년 아니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이걸 찾아서 그 내용을 왜냐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가서 그걸 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니까 성적은 서바이벌이잖아요. 성적을 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에 대한 거를 진로를 찾았다면 그거에 맞는 과목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선행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의 전공 연계 과목과 과목의 연계성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는 또는 아버님은 얘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런 것들을 저는 찾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게요 애들이 사춘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사춘기 얘기를 찾아야 돼요. 사춘기가 보통 우리 요즘은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2까지 우리 미친 중2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2까지 요때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지금까지 굉장히 순했던 애가 정말 엄마 틀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갈등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뭘 해주면 좋으냐면요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애한테
찾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엄마 말 들으니까 아빠 말 들으니까 내가 진짜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봤을 때 너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러한 성향인 것 같더라. 넌 이거 할 때 눈빛이 다른 거 알아? 내가 보니까 넌 어릴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를 애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애들이 왜 사춘기 때 한 5학년부터 중2 때까지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난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좀 덜 흔들려요. 예. 근데 우리 입시의 그 로드맵으로 봤을 때도요.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입시 로드맵을 할 때 이때 아이들이 중3 때도 이미 요즘에는 중3 때 너가 몇 등이었니? 네가 중3 때 성적이 몇 점이었니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얘가 한 4년 동안 했던 공부가 얘 앞으로의 고등학교의 성적을 결정하는 그 경향이 강한데 생각해보면 아이가 어때요? 이때 질풍노도를 겪는데 공부도 엄청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애들 입장에서. 공부도 엄청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신경질적인 거지. 안 그래도 사춘기라 화가 나고 화딱지기 나고 막 열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엄마들 갱년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부까지 엄청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려면은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주느냐? 이때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조금씩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조금 생각도 하게 되고 엄마 아빠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과목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는 왜 주말까지 학원에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지. 이런 애가 그러면 나는 이쪽 분야를 좀 전공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하려면 이 학과를 가려면 이게 뭐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이 학과를 가려면 내가 이 과목은 진짜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거는 조금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힘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학부모님들이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 적성 검사를 막 비싸게 막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받지 마시고 그게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걸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받지 마시고 저는 진로 적성 검사는 받아보는 거를 매년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매년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아봐라.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받지 마시고 10,000원, 20,000원짜리 있어요. 심지어 공짜도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또는 뭐 캐리어 넷, 워크넷,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진로 진학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그냥 무료로도 할 수 있고 몇만 원 내면 할 수 있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뭐를 했냐면 분당의 정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매년 한 번씩 받았는데 그거를 받고 나면은 어떤 해에는 프로그래머가 너한테 맞다라고, 어떤 해에는 디자이너가 나오고, 어떤 해에는 뭐 국제 변호사가 나오고, 어떤 해에는 또 뭐 CEO 뭐 이런 게 나오고, 어떻게 매년 달라. 매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애가 관심이 다르면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체의 신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에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애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뚜렷하게 들여다봐요.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보면은 약간 웃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더 작년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얘가 뭘 하냐면 이 퍼포먼스 진로 적성 검사라는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얘는 나는 어떤 직업을 갖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맞아 안 맞아 한 번 했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A에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해요. 이런 것들을 MBTI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애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요것만 하면은 중2 때까지는 진로를 어느 정도 얘가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실제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시 정보가 없어서 어머니들이 혼란스럽고 입시 정보가 없어서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정보가 저는 반대로 오히려 정보가 너무 넘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해석해준다라는 거는 그 누군가의 이해관계나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너무 헌팅하듯이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다니는 거는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략을 짜는데 오히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약간 쇼핑하듯이 설명해 다니는 거 저는 좀 반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누가 제시해, 누가 알려주느냐? 나라에서 알려줘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나라에서 알려줘요. 교육부에서 알려주고요. 대학교육협의회라고 그게 대학 어디가예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알림위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알려주냐면 대학에서 알려줘요. 대학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정보. 나 서울대 서울대를 학종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서울대 아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서울대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부터 모든 서울대 입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올려놓고 같은 학과 그 학과에 해당되는 합격한 아이의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졸업 후 진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아로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서울대 학종을 다 알 수 있고 서울대 학종을 안다는 거는 다른 학교 학종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이트에만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그게 가장 객관적인 정보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한 중학교 2, 3학년 때 제가 줄줄줄 따라다니는 서울대 학부모가 있었어요. 아이를 이제 서울대를 보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서연고에서 서울대 가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카리스마 있고 너무 제가 좋아서 정말 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뭘까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입시 계획안이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것처럼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시 전형이 발표되면은 저는 일단 아는 원장님한테 먼저 전화해서 이런 내용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그 어머니는 일단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밑줄 쳐가면서 그걸 읽어보시더라고요.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읽어보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뭐하고 뭐가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내가 학부모인데 서울대학교를 앞으로 보낼 학부모인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서울대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참 통화를 제 옆에 있었거든요. 한참 통화를 하다니 그 입학사정관 분이 들어오시라고 학교로. 그래서 이제 그분 진짜 학교 들어가서 입학사정관하고 직접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다 학부모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직접 저는 그리고 얼마든지 학교는 열려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가 입결이 좋대.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어느 학교가 의대를 몇 명 보내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아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시의 판은 가장 객관적인 정보로 입시의 판을 읽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우리 아이예요. 입시의 판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네. 우리 아이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반 거서 내신 잘 받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면 어느 대학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이는 구술 면접이 약하니까 지금부터 구술 면접 어떤 것들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또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좀 공부 안 하는 분위기에 가면은 굉장히 놀아.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막 그 영향을 받아서 엄청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아이야.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머리 맞대고 탐구하는 거 좋아해.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 학교 특목고 자사고가 좋겠네. 이렇게 입시 판을 일단 기본으로 보시고 가장 정확한 정보로 그다음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향에는 성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입시고요. 좋은 입시를 치르는 방법이고 입시는요.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 중에
진짜 똑똑한데 천재 같은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놀래킬 정도로. 나는 예전에 외대부고 들어간 친구를 제가 나는 너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어른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너 나한테 꾸준히 연락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걔 그 똑똑함에 정말 제가 놀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대학을 못 갔어요. 해외 대학 갔다가 다시 적응 못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다시 편입 준비를 한다고, 국내 대학 편입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의 그 똑똑함을 우리나라 입시의 판을 읽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얘는 굉장히 대학을 잘 갈 수 있었는데, 많아요. 이런 애가 진짜 많아요. 똑똑한 거하고 대학을 잘 가는 거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비례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반대로 좀 덜 똑똑한데 전략을 잘 짜서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판을 읽고 우리 아이의 성향을 읽는 것이 그게 전략이다. 네, 저는 학부모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입시 준비를 할 때 지금 당장과 장기적인 그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장기적인 그림은요, 제가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입시를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지 말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라, 이렇게 제가 만약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시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상황이 되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풀어야 할 수능 문제, 우리 아이가 풀어야 할 논술 문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기록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구술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입시의 끝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그림이 바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먼저 저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이 상황이 돼서 입시를 학교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몇 개를 뽑아보는 거, 서울대학교 입시를 보는 거, 구술면접 문제를 보는 거, 수능 문제는 어떤 건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입시를 어느 정도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장기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고3의 상황이 한번 돼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현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우리 애가 서울대 구술면접 문제를 봤더니 우리 애가 거기 서울대학교가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 어떤 과목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은 뭡니다. 이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애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는구나, 어느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사실 서울대 구술면접 문제 전부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보면, 미리 장기적으로 이걸 보면, 고3의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에서 어떤 개념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고, 이걸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면 얘가 수학을 그냥 객관식으로 답만 맞춰서는 안 되는구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구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애여야 되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 장기적인 그림, 입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눈을 갖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선행으로 내달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내달리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돼서 완전 좌절하는 아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선행시키는 것도 안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 그러면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영재원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입시를 치러서 가는 중학생들은 어떤 입시를 치르는 거야? 어떤 질문을 하지? 어떤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다 망라해 놨으니까 예시문항 다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될 게 보이냐면,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잘 적히도록 내가 활동해야 되겠구나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시를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문제, 또는 내가 6학년이다 그러면은 특목고 자사고에서 보는 문제, 묻는 질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 보는 면접 문제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면접 문제의 공통점을 제가 비교해 놓은 표를 여기 넣어놨거든요.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구술 면접 문제와 서울대
자연대, 공대 문제를 제가 비교해놨어요. 어떻게 비슷한지. 그게 이제 관통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입시의 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무엇을 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초등 시기에 놓치면 나중에 돌이키기 힘든 공부 습관이나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 시기에 이제 놓치면 저는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치면 저는 독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모든 공부가 망가져요. 그거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게 전부 다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독해력과 이 책에는 제가 독서력과 표현력이라고 했는데 표현력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쓰는 거거든요. 말하거나 쓰는 게 표현력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요. 독서력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내는 힘. 이거는 중학교 때 가서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되는 과목. 들어보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과목이 국어예요. 어릴 때 수학하고 영어에는 엄청 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에는 많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인데 뭘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능력. 뭐를 해야 되냐면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게 가장 공부에 핵심 DNA예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속도가 빨라요. 엄청 빨라요. 왜 빠르냐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문학 지식책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이나 사회, 역사책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보통 비문학 책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읽으면서 뭐가 구조화가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문단과 단락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문단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읽는 거가 그냥 바로바로 구조화가 머릿속에 그냥 체화가 돼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래서 독서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얘가 빠르게 읽는 거. 예. 왜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 나 이거 아는 건데.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는 거는 내가 독해력이 약해. 독서력이 약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실력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막. 근데 갈수록 어렵게 내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요. 선행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문의 난도를 높여요. 그리고 난도를 높인다는 거는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고 지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추론형으로 내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그런 글들을 계속 교과서 읽기도 사실은 독서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이든지 애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연세대 경제학과 간 친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학원 원장님이 끼고 공부시킨 제자인데 얘가 꼴등을 했대요. 고등학교에서 꼴등을 했는데 연대를 수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은 얘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꼴등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그래서 얘가 3년 동안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었거든요. 근데 수학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제가 인상적인 게 국어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런데 국어를 하나 틀렸대요. 하나인가 2개 틀렸다고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국어 집하라도 안 되는 국어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상하게 국어는요 문제를 읽으면 답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얘가 3년 동안 책만 읽었어요. 학교 공부 안 하고 책만 읽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이 학교에 분당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도서 대출 순위 1위예요. 독보적 1위.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끼고 앉아서 수학만 잡으니까 나머지는 너무 쉽게 된 거죠. 이게 저는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입시도요, 전부 다 내신, 수능, 논술, 구술까지 모두가 다 모든 시험 아이들이 보는 학력을 평가하는 모든 시험이 다 독해력이에요. 수능은 내가 지금까지 안 봤던 지문을 읽어내는 거고 내가 안 배웠던 처음 보는 작품을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때 놓치면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중학교 때도 이미 늦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다른 건 안 해도 책은 읽혀라.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학책 읽히시고요. 수학도 책으로 읽히시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요즘에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도 있고
수학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 수학 동화, 과학 동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히고 그냥 동화만 읽히라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컨텐츠, 과학이라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읽히고 만화도 좋아요. 만화도 많이 읽히시고 근데 만화만 읽는 게 문제지 만화는 좋아요. 근데 이제 만화를 읽었을 때는 반드시 줄글로 연계해서 만화에서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접했다면 그 쉽고 재미있게 접한 정보를 줄글로 바꿔주는 책을 하나를 연결해주면 왜냐면 만화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또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는 또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만화 독서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독해력이 힘들어요. 그 영상이나 만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똑똑한데 시험은 못 보는 아이가 됩니다. 왜냐면 시험은 뭘로 하죠? 글로 하잖아요. 영상이나 만화는 어때요? 쉽게 정보를 접하는 대신 글로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알고 싶다, 재밌다 이런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는데 만화 잘 활용하시고 그것도 반드시 줄글로 책으로 연결해 주시고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또 책으로 연결해 주시고 해서 다양한 영역의 책을 초등학교 때 읽게 만들어주면 그 힘은 정말 이게 우리 DNA에 새기는 정도의 정말 떨쳐내기 이게 나중에 만들어내고 만들어졌으면 떨쳐내지지 않은 정도의 강력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 탐색과 내신 준비가 동시에 필요한데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시기는 이게 애들이 힘들어요. 중학생의 어려움이라면 질풍노도의 시기도 견뎌야 되고 학습의 무게도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이때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올 후폭풍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진짜 이 시기에 저는 진로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탐색해 주는데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해. 중학생 아이가 이제 질풍노도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한테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동영상이든 아니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뭐 놀러를 가서 직접 체험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책으로 가져오게 책으로 들어오게 궁극적으로는 책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 저는 이게 되게 그래서 얘가 스스로 그거를 찾는 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춘기 오기 전에 공부시켜라. 그러니까 죽을 듯이 공부시켜라. 근데 사춘기 오면 안 하니까 그 오기 전에 공부를 세게 시켜라.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때 엄청 땡겨서 시키고 막 이러는 것도 이제 유행처럼 뭐 대치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춘기 오기 전에 시키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진로가 실제로 좀 진로를 엄마 아빠가 공부를 먼저 들이대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것보다는 얘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만들어주는 게 저는 진로에다 좀 초점을 맞춘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것이 진로에 초점을 맞는 거니까 진로가 조금 어느 정도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애가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있고 애가 좋아하는 것 애가 표정을 보고 얘가 웃는 뭘 보고 웃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요 시기에 물론 어렸을 때도 하지만 저는 요 시기에 애들이 예민해지니까 그거를 하시고 충분히 너의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아. 저는 애들하고 학부모님 많이 만나는데 진로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만난 엄마도 애는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엄마는 자꾸 의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이제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는 저는 공대 가서 그 로봇 공학자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의대도 갈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약간 얼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욕심 그러니까 얘가 의대를 가든 공대를 가든 얘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나 지금 공대 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엄마가 계속 의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하고 그걸 계속 어떻게든지 자꾸 표현을 하니까 애가 약간 시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가 그냥 생긴 자체로 존중해 줬을 때 이 힘든 공부를 이 시기에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 야 옆집에는 뭐 아니면 친구 누구는 몇 나갔다면 저는 가능하면 엄마들 안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엄마들 만나면 정말 엄마들하고 만나서 그냥 좋은 카페 가서 그냥 다른 얘기 공부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거면 그냥 어울리는데 애 공부 얘기 할 거면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래 만나면 공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하지만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 심리에는요 비교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얘기를 하면 우리 애는 요번에 어느 학원에 무슨 반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에서 뭐 얘가 이제 약간 또 얘가 이래서 이거 너무 지금 늦은 것 같아,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듣는 나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다는데 우리 애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애를 보잖아요. 그럼 애가 막 유튜브 보고 있어. TV 보고 있어. 그러면 애가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누구는 뭐 나갔다며. 요즘에 이제 애들이 무서우니까 엄마가 막 세게도 말을 못 하는데 돌려 얘기하죠. 야, 누구는 어디 반에 들어갔다며? 누구는 어디까지 진도 나갔다더라?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옆집 아이,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친아예요. 네, 진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 비교하고 싶을 때 항상 엄마가 자각하셔야 돼요. 저는 저가 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 바꾸자. 엄마하고 친한 아들, 엄마하고 친한 아이 이렇게 바꾸자. 예. 근데 엄마하고 아이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관심 있는 거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애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 이걸 하셔야 돼요. 친구도 내 얘기 들어주는 친구가 좋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말고. 그쵸?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엄마하고 친한 아이 요때 가능하면 엄마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갱년기 때 복수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학 가면 또 애들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을 초점을 두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거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아이가 충분히 느끼도록 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너의 그 부분을 너무 지지해주고 있어. 지원하고 있고 지지해줄 거야. 응원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애가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학부모의 역할로서 크지 않을까. 중학교 시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 시기의 내신과 수능,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내신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수시와 정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는 조금 판이 바뀔 거잖아요, 입시가. 그래서 정시하고 수시의 무게가요, 완전히 수시 쪽으로 이렇게 오는 분위기예요. 정시의 주축은 수능이고, 수시의 주축은 학생부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비슷했다면, 지금은 이제 수시가 많이 이렇게 수시 위주로 대학이 가고, 정시, 왜냐면 수능이 너무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시는 이제 정시, 수시 요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고 수시잖아요. 그 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내신 등급이에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우리 아이가 목표 대학에 많이 모자란 내신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걸 하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변하는 입시에서는 어떤 것밖에 없냐면 내가 내신이 딱 기준은 하나예요. 내신이 내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라고 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논술하고 수능이에요. 논술하고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이 대학 어디 가나 학교 입학처나 요즘엔 학교에서 다 입결을 공개해요. 우리 학과 몇 점대 합격 컷, 70% 합격 컷, 50% 합격 컷 이렇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몇 등급을 받으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많이 멀어졌다 이런 것들을 내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하면 빨리 저는 이 기준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신을 버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능하고 뭘 해야 되죠? 논술을 이제 하면은 또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논술을 어떻게 논술은 또 워낙 상위권 대학만 뽑는 데다가 비중도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비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기준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판단을 해보고 많이 올릴 가능성이 없다. 적다. 그러면 나는 내신을 버리고 논술하고 수능으로 가야지 라고 정하신 다음에 근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1년 전에는. 근데 조금 더 빨리 하면 더 좋습니다. 판단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나는 내신을 버렸으니까 논술하고 수능을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에서 수능 과목은 통합사회 통합과학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수능 과목은 언제 깔아놓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깔아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가 문학하고 독서와 작문인데 이게 뭐냐면 수능 과목이에요. 그리고 3학년 때 화법과 언어를 배우는데 이게 수능 과목이고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인데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과목이죠. 그 다음에
수학도 대수하고 미적분 1이 2학년 때 배우는 수능 과목이고 확통을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능 과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들은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신 버리고 수능하자 이랬잖아요. 논술하자. 그런데 내신을 비교과를 버리라는 거예요. 학종을 버리라는, 뭘 버리면 안 되느냐? 수능 과목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2학년 때 내신을 국영수에서 수능 과목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돼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수능에 집중하다 보면은 국영수 성적은 또 잘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정보, 기술, 기가 이런 여러 진로, 융합선택 과목까지 막 열심히 할 때 학종하는 애들이 나는 그 에너지를 수능 과목에만 집중하니까 2학년 때 교과 성적 2학년 때 배우는 수능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많이 듣는데 그걸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수능에 우리가 수시에서 논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논술 과목도 한번 보시면 뭐예요? 수학이거나 그 다음에 사탐이거나 국어거나 이렇거든요. 간혹 몇 학교는 이제 영어 지문도 하지만 영어 과목하고 상관없는 영어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겹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능 내신을 버린다. 내가 내신 학생부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학생부 버린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이제부터 수능학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신에서 수능 과목은 내신 준비할 때만큼 집중적으로 하는 때도 없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과목에서 수능 과목에 집중해서 하라. 그 과목이 논술 과목이기도 하다. 예, 그렇게 하면 선택과 집중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입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6가지 영역 중에서 부모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 책의 제목이 합격 키워드,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잖아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합격 키워드 6잖아요. 그 6라는 게 이제 뭐냐면 합격 키워드, 학업 역량,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탐구 역량, 진로 적합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뽑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키워드를 이제 물론 학종을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런 애 뽑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시인 학종만 보고 이걸 뽑은 게 아니라 대학교 입시가 가장 궁극적인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치르는 단계별 입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입시도 치르지 않고 그냥 대학교 입시만 치르는 아이도 있지만 아이가 좀 우수하거나 어떤 분야에 좀 뛰어난 이런 능력이 좀 보이면 엄마들은 영재교육원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남다르다라고 하시면 국제중학교나 특목중학교, 자율중학교 이런 데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입시를 단계별로 이렇게 학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입시를 계속 치르고 마지막 입시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시를 제가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입시를 제가 전부 다 들여다봤고 저는 실제로 영재교육원 아이들도 실제로 입시를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특목중, 자율중, 국제중 이런 입시도 했었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도 하고 제가 이제 입시라는 거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모든 입시를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모든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생한테 찾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이게 그냥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 그 역량을 6가지 역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6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학업 역량은 우리가 대학에서 애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너 성적만 볼게. 이런 전형이 뭐냐면 수능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인성도 이제 들어가서 학폭 연루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너의 성적, 네가 똑똑하다는 것만 볼게. 이게 수능이라고 하면, 또 교과 전형도 있어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도 너의 성적만 볼게.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잖아요. 이제 정시로도 일부 뽑지만 그러면은 이 학생한테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 평가, 다면적 평가라고 하거든요. 이 다면적 평가라는 게 뭐냐면 학업도 보고 그다음에 네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네가 얼마나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도 진로 적합성, 전공 적합성도 보고 그다음에 네가 얼마나 탐구력이 있는 아이인지. 왜냐면 대학교 가서 애들이 실제 할 게 탐구력이잖아요. 네. 진로에 맞아야 되고 탐구
탐구 역량이 있어야 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탐구력이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좋아해야 돼요. 요즘에는 혼자서 뭘 벽 보고 공부하고 벽 보고 뭐 이렇게 산출물을 내는 게 아니라 다 머리를 맞대고 팀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인성적인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협업할 줄 알아야 되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그리고 얘가 얼마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거든요. 구술 면접에서 또는 인성 중심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얘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뭐 사례를 들으라고 했는데 사례를 엉뚱하게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 역량들을 입시라는 거를 제가 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어디에서 보느냐? 얘가 들었던 과목에서 봐요. 전공 적합성을 대학에서 어떤 걸로 판단하냐면 얘가 들었던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성적이 좋은지, 그 다음에 걔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전공 적합성을 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뭐를 보냐면 비교과에서 동아리를 뭘 했는지 이런 것도 보겠죠. 그럼 이제 학종에서 전공 적합성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논술 시험도요. 전공 적합성 보는 거예요. 자연계열 들어갈 애들은 자연계열 논술을 보잖아요. 인문계열 들어갈 애들은 인문계열 논술을 봐요. 그래서 이것도 전공 적합성이 들어가는 거고 논술 전형도 구술도 당연히 계열별로 전부 다 다른 문제를 내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나 공대는요. 수학을 보거든요. 수학을 보는데 수학 문제를 판서에서 풀어야 되는 구술 면접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 또 면접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탐구 역량은 교과 세특에서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탐구 프로젝트 대회도 있고 프로젝트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성 같은 거 이 6개 중에 자기 주도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생기부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뽑혀요. 이런 말들이 스스로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아쉬움을 느끼고 계속 이어서 심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스스로 찾아서 꼬리에 꼬리를 지적 호기심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런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으면 아 얘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목고 자사고 우리나라 특목고 자사고 고등학교 입시의 전형명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뽑겠다는 거냐면 특목고 자사고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애를 뽑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구술 면접, 인성 면접, MMI 면접이라고 의대에서 보는 면접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엄청 어려운 뭐 수학 문제 이런 걸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입시를 그냥 교과 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술 면접까지 다 망라해 놨을 때 공통적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이든 고등학교 입학사정관이든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찾아내려고 하는 역량이 보니까 이 6개더라. 예, 그래서 제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과하기 학부모님들이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조금 뭐냐면 동아리 또는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에서 이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세특에도 적혀 있고 동아리에도 적혀 있고 학교 생활기록부 곳곳에 내가 예를 들어 얘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곳곳에 모든 나의 세특에 다 경영 동아리에도 경영 막 이렇게 쓴다고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는 냉정해서 할 수 있는 애를 뽑는다. 그래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덧칠을 많이 내가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으면 뽑아주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대학은 진짜 얘가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더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관련된 과목을 잘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연계성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의 과목의 연계성 계속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과목의 성적이 월등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특에 또는 비교과까지 연계해서 얘가 관련돼서 탐구한 내용의 이런 6가지 키워드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받는 학생이 된다. 학업 역량은 기본이라고 하지만 단순 성적 관리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학업 역량 기본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성적 관리와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성적. 이거는 위에 거하고 좀 연결되네요. 그렇죠. 예.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성적. 이거는 필수 권장 과목이라고 대학별로 다 안내하고 있어요. 그 과목이 월등한 경우에 가장 유리하고, 예를 들면 공대다. 내가 공대를 지원했다. 그러면은 물리, 기하, 뭐 미적투 이런 과목이 1등급이다. 그리고 그거하고 예를 들어 물리와 연계된 과목 1학년 때 공통 통합 과학에서 물리 파트를 굉장히 심도 있게 탐구 프로젝트나 자유 발표 심도 있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일반 선택에서 진로 물리 과목을 들었고 신청해서 들었고 그 과목의 성적이 좋고, 예. 그 다음에 뭐 2학년 진로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역학과 에너지 뭐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지금 물리 원 과목의 내용과 연계해서 심화 탐구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또 3학년 때 또는 그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이게 계속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융합 선택 과목에서 융합 과학 프로젝트에서 이거와 관련된 좀 총괄적인 탐구 프로젝트를 한 몇 개월 동안 했다. 그럼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 과목들이 연결성이 없는 과목의 성적이 1이다. 이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목들에 대한 연결성을 만들어서 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러면은 얘가 가장 우수한 애예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간다고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수능은 대수, 미적분, 원, 확통까지만 수능 과목인데 이것만 들으면 안 되고, 얘가 미적2가 심화 과목이잖아요. 미적2는 수능 과목이 아니야. 근데 나는 미적2도 들었어요. 미적2가 들어서 선택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미적이에요. 미적분. 이 과목을 나는 1등급 받았어. 얘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나는 심지어 기하도 들었어. 그럼 얘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신 1.0이 아니라 내신 1.5 뭐 이게 아니라 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심지어 얘가 미적분 2를 들었는데 이 과목을 신청한 애가 별로 없어요, 이 학교에. 근데 얘가 신청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신청한 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등급받기가 어려워서 얘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야. 그러면 그래도 얘를 뽑아요. 다른 애들이 기피하는 과목을 얘가 들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성적이어야 경쟁력을 갖춘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비교과까지 연결해서 그러니까 점을 찍지 말고 점을 이어라라고 하거든요. 점을 이어야 스토리가 되니까. 비교과, 교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비교과 동아리나 자율활동에서 학교에서 하는 학술 탐구 프로젝트 이런 데 연계해서 조금 더 심화한 모습, 독서하고 연계한 모습, 다른 과목하고 연계한 탐구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 그러면 굉장히 융합형 인재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단순히 성적이 높다를 좀 넘어선 인재상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로적 합성은 아직 꿈이 불확실한 학생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애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니 중학생이 지금 이제 16살인데 중학생이 어떻게 진로를 알아? 그리고 그 진로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미리 어떻게 공부를, 그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유전공학부 확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학년 다 무학과로 뽑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진로를,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추세인데 왜 중학생 애들한테 미리 진로를 다 정하고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춰서 너가 성적을 못 받으면 너 대학 못 가, 이렇게 만들어놨냐라는 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대로라면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애는 입시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진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뭘 하면 되냐면 학교 생활기록부하고요, 얘 성적표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까 교육과정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표가 있거든요. A4 용지로 한 장짜리로 된 표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를 보시고요, 우리 아이 성적표를 보시고 뭘 하면 되냐면, 얘가 그래도 성적이 좋은 거, 그리고 잘하는 과목, 그러니까 어디에도
특별하게 뭘 관심이 있거나 어디에도 뭐 재능이 있거나 적성에 맞거나 이게 안 두드러지는 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는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라면 그냥 잘하는 과목에 집중, 잘하는 과목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라. 그러면은 얘가 중학교 성적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네? 그러면 너가 수학을 잘하는 걸 가지고 너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럼 고등학교 가서 이러이러한 과목이거든? 그럼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입시라는 프레임 안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선택해서 그 진로에 맞는 공부를 아이들한테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해요. 그리고 과거의 입시보다 지금의 입시는요, 훨씬 더 양적으로 쉬워졌잖아요. 더 쉬워진 건 맞아요. 예. 어렵게 공부하셨잖아요. 그쵸? 진짜 양 많았거든요. 해야 될 거. 그리고 진짜 엄청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교 학점제가요, 잘만 활용하면 훨씬 기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물론 애가 대학을 가면 바뀝니다. 대학을 가면 바뀌어요. 우리 애도 국문과를 갔는데 지금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PD 하겠다고 국문과를 간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진로에도 써 있어요. 다큐멘터리 PD라고. 근데 나중에 국문과를 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니래. 공부가. 그리고 진짜 그래갖고 막 다른 학과에 가서 막 다른 학과 과목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로스쿨을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한번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무너지더라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 길로 가는 길을 내가 한번 잡아놓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루트를 거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해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가 나중에 진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본 애는요, 곧 대학교 가서 내가 원하는 학과가 들어와 봤더니 아니더라. 그랬을 때도 얘는 길을 찾아요. 이걸 해본 애들은.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모래성을 쌓잖아요. 몇 시간을 공들여서 모래성을 예쁘게 쌓는데 파도가 한번 와가지고 그 모래성을 한번 다 휩쓸어 갔어요.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래성이 무의미할까요? 얘가 남는 게 있어요. 내가 모래성을 만들었던 내 손에 내가 만들었던 과정,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모양의 모래성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진로를 만들고 진로를 설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대학 입시라는 관문, 이거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룰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부정하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학부모가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애가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 안 해요. 그러면은 애가 제도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아이들한테 엄마가, 부모가 좀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 이거 좀 추상적이시죠? 그러면은 입시에서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인성이나 이제 의사소통 능력, 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역량들을 보면 우리 지금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서 보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지는 인성 파트는 따로 없어요. 인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1년 동안 관찰한 얘 행동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이 평가한 500자짜리 글이 있어요. 그게 굳이 따지자면 아이의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란이 있어요. 근데 봉사활동은요, 예전에는 봉사활동 어디서 어떻게 했고 뭐 밖에서 몇 시간을 했고, 근데 지금은 시간도 제약을, 예전에는 60시간 이하면은 감점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없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봉사활동을 만들어 놓고 학생이 참여하면 되는 거라 사실 다 비슷하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얘가 여기에 뭐 인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생과 학부모 많이 만나 보잖아요. 애들 생기부도 진짜 많이 받고, 그랬을 때 뽑히는 아이들,
근데 인성은요, 사람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애를 어떻게 써주느냐. 담임 선생님이 얘가 예뻐서 생활기록부에다 많이 좋게 써주실 수 있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 얘가 한 학기에 1년에 10과목 이상 듣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얘에 대해서 평가한 게 각각의 과목별로 500자씩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인성이 특별히 좋은 애들은 이 세특도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각각 너무 잘 써줘요. 너무 잘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애를 잘 써주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학교에 가서 이 4가지는 행동 수칙을 꼭 지켜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이 4가지 행동 수칙을 아이한테 너 이거는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이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너가 그 탁월함을 갖춰도 너가 선생님이 너가 인성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면 너가 잘 적힐 수가 없어.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행동 수칙을 알려주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전날 아무리 밤을 새웠어도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엎드려 있지 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맞춰라.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고 수업을 해라. 예, 이거를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강조하고, 제가 이제 만나는 아이들한테도 아이 컨택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고 수업하는 아이를 보고 선생님은 수업해요.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선생님을 쳐다보고 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아래에서 위로 보고 이러면은 선생님도 수업할 때 위축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을 표시해라.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리액션이에요. 이게 공감을 표시해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얘기가 공감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하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수업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애가 모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고 리액션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얘가 예쁘겠어요. 그쵸? 그러면 진짜 잘 적어주고 싶어요, 얘.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 팩트를 적지만 태도를 적잖아요, 세특에. 그래서 이걸 해라. 아이 컨택과 리액션을 수업 시간에 해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게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 종치기 막 한 2분 전, 1분 전에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도 싫어요. 선생님 쉬는 시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질문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선생님이 얘가 어떤 애인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낑낑거리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요. 그랬을 때 이거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서 좀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준비된 질문. 그리고 선생님이 편한 시간.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언제가 편하신지 편한 시간에 잠깐 찾아봬도 될까요? 이런 태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에티켓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언제 와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가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로와 관련된 어떤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책 좀 추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진로가 이게 고민인데 이쪽 진로를 갈지 이쪽 진로를 갈지 이게 고민이에요. 이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요? 이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선생님한테 넌지시 요청을 하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생기부에 적어주신다고요, 이거를. 왜냐면 얘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애구나. 그리고 관련된 책을 읽고 싶은데 추천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 진짜 열심히 책 찾아서 추천해 주시거든요. 이런 질문을 좀 잘 많이 활용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예의도 바르고 탐구력이 있는 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예요. 모든 사람한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 모든 선생님한테 다정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라. 그게 몸에 배워야지 돼요. 이런 4가지 행동 수칙을 얘가 3년 동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기부에 잘 적힙니다. 예, 그게 생기부가 얘가 했던 노력이나 얘가 했던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래서 뽑고 싶은 생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행동 수칙을 저는 아이들이 꼭 실천을 해보면, 제가 많이 강의 시간에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착하지 않으면 착한 척이라도 해라. 3년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자기 관리 능력이고, 이런 것까지도 평가하는 게 뭐냐면 학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시대가 아닌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가지 키워드가 뭐 학업 능력, 탐구력, 자기 주도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탐구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스스로 알아서 막 찾아가는 아이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저는 우리 앞으로의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저는 이거 같아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 이게 굉장히 혼자 똑똑해서 성취를 이루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든지 사람한테 공감대를 얻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같이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쟤 똑똑하다 그러면 사실 좀 거부감만 들지. 그렇죠? 근데 뭔가 저 사람 편하고 겸손하고 나한테 다정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논술 준비와 책에서 강조하신 입시 글쓰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논술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초등 논술도 있고 중등 논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은 두 개로 나뉩니다. 논술은 하나는 입시 논술이고요. 하나는 독서 논술이에요. 그래서 입시 논술은 그냥 대학별 고사, 대학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보는 고사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게 입시 논술이고 그 입시 논술은 우리가 논술 전형이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나머지 글쓰기는 우리가 이제 독서 논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초등학교 중등 때 독서 논술 그러니까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역량을 중고등학교 때 키웠다면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뭐에 해당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신에서 논서술형 문제 많게는 막 7, 800자도 쓰게 하잖아요. 한 150, 200자에서 7, 800자까지 글을 써야 되는. 근데 이게 뭐 자기가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신은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잘 쓰는 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논서술형 문제에 글 써야 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에서 정말 한 70% 이상은 다 글쓰기잖아요. 수행평가가. 그런 수행평가 글쓰기는 거의 대입 논술 분량이에요. 막 1000자, 1500자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가서 글 써야 되는 상황이 뭐죠? 비교과에서 탐구 활동이에요. 동아리에서 내가 탐구했던 걸 보고서로 써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것. 또 학교에서 하는 학술 탐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서 그거와 관련된 뭐 글을 막 20페이지, 30페이지 구조에 맞춰서 쓰는 것. 그죠? 이게 비교과 활동에서 탐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내신 교과부터 시작해서 비교과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평가를 위해서 하는 시험에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교과 이 세 가지에서 필요한 글쓰기 역량 이 역량하고 또 하나는 논술 전형 시험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은 오히려 저는 학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글쓰기보다 논술 전형이 사실은 더 심플하고 더 쉬워요. 제가 그걸 보면은. 왜냐면 이제 논술 전형은요. 일단 보세요. 비교과 활동에서 내가 탐구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5, 20, 30쪽 많게는 막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쪽짜리 논문도 썼었는데 이 정도 글을 쓰려고 하면은 얘가 구조도 세워야 되고 주제도 잡아야 되고 주제에 맞는 글을 로직에 맞게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요점 정리해서 발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 만나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 문제는요. 사실 지문을 독해하는 시험이고 지문이 뭐 가지문, 나지문, 다지문 이렇게 시험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지문의 각각의 지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읽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가지문, 나지문, 다지문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은 다 뭐죠? 교과에서 배웠던 개념을 풀어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는지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를 읽어내는지 하는 것과 가나다 지문이 그냥 연결성 없이 문제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연결성이 있어요. 그 연결성을 찾아내는 거. 이거가 가장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문을 주는데 지문의 내용을 아는 것, 지문과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지문이 딱 나온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오냐. 문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게 논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게 대부분 뭐냐면 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독해력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해요. 두 번째는 이 지문과 연결성에서 자기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자기 생각을 논리적 구조나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거를 쓰게 하는 것, 이런 방식이 대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더 쉽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놓고 보면은 그거를 보통 문항당 1000자에서 1500자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훈련만 잘하면 저는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보다 논술 전형이 사실 더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독해력이 관건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술 쓰기가 두 가지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탐구 보고서나 프로젝트형 과제를 통해 아이가 글쓰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탐구 프로젝트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만 가더라도요 엄청 많아요. 탐구 보고서 쓰는 게 일상이고, 뭐 어떤 주제에 자기 관심 있는 주제를 잡아서 스스로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인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맞춰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일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은 미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일기 쓰기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너가 했던 일 쓰는 게 일기, 이런 걸 좀 벗어나서 학습 일기를 쓰자. 예를 들면 아이들은 모든 날을 학교 가면은 반드시 뭘 배워 갖고 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애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날 배웠던 것 중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일기를 쓰는데 메모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기를 쓰는데 나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나는 오늘 뭐를 배웠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고,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서 써도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교과 내용대로 그냥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내가 지식을 체화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일기 쓰기는. 내가 이걸 알았다. 이건 뭐다라고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글로.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모든 얘가 알게 된 개념이나 지식을 이렇게 쓰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저는 일기에다가 그걸 써라. 예. 그리고 사례도 찾고, 그걸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도 찾고. 그런데 이거 애가 일기를 옛날에 일기 쓰라고 하면 애들이 왜 내 사생활을 엄마가 봐 하고 막 신경질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신경질 안 내요. 예. 왜냐면 일기 쓰라고 해. 일기는 쓰는 건데 오늘 배웠던 걸로 하는 거니까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라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부끄러움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냥 알아서 쓰는 거고, 엄마가 옆에서 그럼 한번 찾아볼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고 이제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넣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일기에다가 배운 것들을 써보는 것,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사례도 한번 넣어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 뭐 이런 것도 써보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솔루션을 엄마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끔은 해라. 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좀 강제를 했어요. 학교에서 일기를 강제를 해서 억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었는데 저는 이걸 많이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기를 그냥 이렇게 막 집에다 그냥 굴러다녀요. 이게 숨기잖아요, 보통. 어떤 애는 엄마가 하도 일기를 밤에 보니까 침대 밑에다 깔고 자더라고요, 일기를.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이런 일기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일기를 그냥 누가 봐도 괜찮은 일기. 그렇게 좀 하시라고 하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칠판에다가 자기가 알게 된 것 있잖아요. 칠판 하나 사셔가지고 칠판에다 자기가 알게 된 것 한번 설명해보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간혹. 이게 그냥 집안에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면 좋아요. 저는 이제 만약 상담을 저한테 요청하셔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아버님도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분위기를 다 말씀드려요. 칠판 하나 사셔가지고 아빠도 가르치시고 아이도 가르치고 가끔 뭐 학교 놀이 이런 것들을 하셔라.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라. 최소한 지금부터 얘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냥 이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버님 그 유튜브에 있는 데서 보지 마시고 TV 켜놓지 마시고 칠판 하나 놓고 서로 설명하는 거. 그 칠판에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 놓거나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라. 그게 생활화 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프로젝트 과제거든요. 아까 일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쓰고 예시를 쓰고 사례를 쓰고 솔루션을 고민해보고 뭐 일기 한 페이지 한 바닥 두 바닥 이렇게 쓰면 그 자체가 뭐죠? 프로젝트형 과제를 나중에 이걸 확장시키면 프로젝트형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봐라는 거예요. 칠판에서 써놓고 발표하거나 칠판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발표의 훈련이기도 하고 로직을 세워보는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학교에서 하는 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해보셔라. 예, 수행평가 비교과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근데 교내 대회나 교회 대회에도 입시에서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영재원 입시부터 특목 중학교, 특목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까지 바깥에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 어떤 것도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수상에 대한 부담 없이 한번 밖에 나가서 나 글쓰기를 잘해 그러면은 그런 글쓰기 대회 한번 나가서, 예, 그러면 애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옛날에 이제 교회 대회 많이, 글쓰기 대회는 많이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나가고 나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상장이 와요, 학교로.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회 시간에, 종례 시간에, 누구 나와 하고 상 받았다 박수해주고, 조회 시간에도 전교생 앞에서도 상도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글쓰기 하나는 잘하잖아. 예,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라. 예, 그리고 뭐 특목고나 특목중이나 이런 것도 뭐 영재교육원이나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소서 한번 쓰면 애가 정말 탐구 보고서 쓰듯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얘가 파악해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를,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라. 근데 입시라는 거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형 아이로 프로젝트형 과제를 많이 하게끔 하는 기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술, 논술, 토론형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제 구술하고 우리가 논술하고 뭐 토론력 이런 평가로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역량은 일단 얘가 독해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독해력. 일단 알아야지. 글로 모든 게 주어지잖아요. 뭐 갑자기 동영상 틀어주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평가나 모든 입시에서 아이들한테 문제라고 주는 거는 구술 면접 문제도요. 뭘 먼저 주냐면 지문을 먼저 줘요.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준비할 시간을 줘요. 그럼 얘가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를 해야지 교수님 앞에서 또는 입학사정관 앞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독해다. 글을 읽어내는 능력, 독해력. 그 다음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잖아요. 면접관이 문제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관이 던져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논술은 글을 읽고 파악해야 되죠. 그게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 사고를 독해를 하면은 독해가 정확하게 되면 논리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줬는데 지문을 줬는데 그 지문이 뭔 소린지 모르면 그 첫 단추가 잘못 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네. 표현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시와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토론이요 소통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이다 그러면 지문을 내가 혼자 읽고 지문에서 요구한 대로 답안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죠.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발표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혼자서 PPT 준비해서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토론은요 엄청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저 친구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막 갑자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떤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독해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정말 궁극적으로 잘하는 것이 토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왜 토론 잘하는 사람이 가장 뜨잖아요. 토론 잘해서 오바마도 대통령이 된 거. 유시민 씨도 토론 잘해서 토론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핵심 역량은 이런 거죠. 예.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과 말과 글로 표현하는 표현 능력. 이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단 논법이나 논술 토론 주제 30선 같은 책 속 추천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책에 이제 논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논술과 토론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논술 주제 토론 30선을 이제 책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풀어내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한 게 6단 논법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진 건데, 이걸 풀어서 쓰면 좋다라는 거고요. 6단 논법은 뭐냐면, 6단 논법을 말로 하면 토론이고 글로 쓰면 논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분 토론 같은 거 나갈 때도요, 우리가 토론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토론지를, 저는 이제 토론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토론 내용을 저는 이 로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6단 논법으로 쓰셨어요. 6단 논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론장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글로 쓰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토론인데, 이게 면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 6단 논법은 찬반 논의형 토론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해결형은 토의라 그래요, 우리가. 토의.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자기가 가능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토의라고 하고,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싸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반 논의형 토론을 우리가 딱 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6단 논법인데 6개의 단계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결론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이게 안건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이유는 뭐뭐야. 이렇게, 이게 이유. 그 다음에 설명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통계를 가져와서 인용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내 설명이 딱 끝난 거잖아요. 근데 6단 논법은 이게 4단이잖아요. 근데 6단 논법은 좋은 점이 뭐냐면, 반론을 스스로 제기합니다. 스스로. 왜냐면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했을 때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안건은 어떤 거냐면,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주장을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론을 나한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6단 논법은 내가 스스로 먼저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러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그 반대로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내가 스스로, 상대방이 말할 걸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저거 반론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 주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주장의 세기를 박는 구조가 굉장히 찬반 논의형, 우리 토론할 때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로직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생활화 해봐라. 네. 우리 아이한테 옛날에 제가 한번 핸드폰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못 사주겠다.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는 사달라. 이렇게 서로 이게 찬반 논의형이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 된다. 이거 6단 논법으로 서로 말하는데, 얘가 결국 이겨서 제가 사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준 이유가, 6단 논법에 맞게 얘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렇게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6단 논법이 정말 학부모님들이 아이하고 논쟁할 때도, 아이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학원에 갈 거야. 아니야, 너 학원에 안 갈 거야. 학원 가야 돼. 이것도 부딪히는 거고, 얼마나 수도 없이 부딪혀요. 이럴 때 그러니까 가장 재밌게 논술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게 6단 논법을 풀어내는 방법과 주제들을 제가 책 속에 넣어놔서 잘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합격 키워드 6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출간을 새로 9월 26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입시 읽어주는 엄마는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학부모 강의를 수백 회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초청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 출판사 그 편집장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싶다고 따라오셔서 그 강의를 들으시더니 이거 책으로 씁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썼던 게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 강연록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강연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맞춰서 들어가지지는 않거든요. 총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강연이라서. 그래서 조금 개정판 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강론, 그리고 개별 컨설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쓴 게 입시 읽어주는 엄마 합격 키워드 6입니다. 제가 이게 9월 26일 날 출간이 됐는데요. 9월 26일 날 출간한 날 10시에 예스24 종합 1위에 올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보내주셨었는데, 뭐 트렌드 코리아도 제치고 제가 1위에 오른 뭐 순간이긴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짜릿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나쁘지 않구나. 지금 현재도 반응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벌써 올라서 기분이 아주 좋고, 많이 정말 제가 다 지금까지 이 30년 가까이 제가 입시를 다루고 20년 기자 생활을 하고 한 것에 그냥 거의 그냥 총체적인 내용, 엑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가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학부모님들한테는 누구나 입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점점 조급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직접 제가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모든 전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문제들을 다 보면 진짜 선발하고 싶은, 어디서든지 선발하고 싶은, 얘는 뽑고 싶다, 이런 학생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바로 합격 키워드 6입니다.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제목이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입시가 정말 한눈에 들어올 거다. 추상적으로 불안감만 키워주는 입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묻는구나 라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의 방향도 보일 거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정확하게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 뭐 강연,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해라, 아니면 라이브라도 해라, 이런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제가 요번에 저희 입시 읽어주는 엄마 팀하고 같이 10월 24일 분당의 야탑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부모님들을 좀 초청해서 교육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더 현장에서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저희 입시 읽어주는 엄마 채널에서 관련한 내용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